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지원 작고문인 스토리텔링. 오늘은 성녀이고 시인이며 독립운동가로 불꽃 같은 한 생애를 살다 간 만해 한용운 시인을 만납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 시는 1926년 발간된 만해 한용운의 유일한 시집 님의 침묵에 실린 표제시입니다. 88편이 수록된 이 시집의 특징은 이별에서 슬픔을 거쳐 다시 만남으로 전환되는 기승전결의 구성이라는 점입니다. 첫 시 님의 침묵의 첫 구절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이별을 노래했다면 마지막 시인 사랑의 끝판의 끝행은 네 가요 이제 곧 가요라는 만남으로 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은 불교의 윤회 사상에 뿌리를 둔 유심적 상상력, 즉 해자정리, 거자필반의 소멸과 생성의 변정법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이 지닌 소멸과 갈등, 생성의 구조는 표제시이며 대표작인 시 님의 침묵에서도 같은 구성으로 나타납니다.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별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역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향은 이별 속에서 만남을 꿈꾸고 나아가 일제히한 나라를 빼앗김을 더 큰 의미의 광복, 미래를 위한 고통이자 시련으로 인식하는 윤회사상으로 이해됩니다. 만해가 일제의 포갑에도 변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사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 님의 침묵에서 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조국, 부처, 연인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우선 시집의 머릿말격인 군말을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님만이 님이 아니라 기루는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리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다양한 언유로 님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시집의 앞에 실린 군말입니다. 먼저 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보는 마지막 주장은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이 시를 쓸 무렵 만해와 함께했던 실제 여인 여연화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한용운의 여자관계는 계율을 넘나드는 파괴성적 행적을 보였습니다. 아들을 둔 조혼에 의한 첫 부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신도 서여연화가 있었으며, 말년에는 딸까지 얻은 간호사 출신 유연숙이 있었습니다. 고은 시인의 한용운 평전에 따르면 시에 나오는 님은 둘째 여인인 여연화로 유추됩니다. 여연화는 금봉사를 비롯해 설악산에서 잘 알려진 당시 부유하고 젊은 미망인 신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님의 침묵은 화자를 여성화시켜 간절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적 주조는 바로 이 여연화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시님의 침묵을 다시 읽어보면 님은 곧 여연화일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집니다. 실제 한용운은 35세 무렵인 1914년 불교대전을 편찬한 후 그동안 사귀어오던 여연화와 한동안 동거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용운의 님이 실제 여인 여연화라는 주장은 시집에 실린 마지막 시 사랑의 끝판에서 더욱 확신을 갖게 하는데요. 님은 나를 게으르다고 꾸짖습니다. 에고 저것 좀 보아,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하시네. 내가 님의 꾸지람을 듣기로 무엇에 싫겠습니까? 이 시는 마치 여연화의 투정조의 육성을 듣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시집의 군말이 갖는 역설적 심리에서도 님이 실제 여인 여연화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용운은 님을 여연화로 의식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 굳이 군말을 덧붙여 그 대상을 중생, 철학, 봄비, 이태리로 확장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의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심리라는 해석이죠. 거짓말은 항상 군말을 덧붙이게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한용운은 어느 순간 여연화를 박대하고 절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길인 선임의 길로 돌아온 것이죠. 시님의 침묵은 바로 이러한 연인 여연화의 이별 후의 정서를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둔 불교적 상상력으로 쓴 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님은 민족이나 조국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무엇보다 한용운의 독립운동가 이미지가 워낙 강한 데다 당시는 식민지 시대였기에 님을 잃어버린 조국으로 표상한다는 논리는 독자에게 큰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김영민 교수는 사랑하는 님을 잃었을 때 애정의 욕망이 한껏 고조되는 것처럼 암울한 망국의 현실 또한
애국의 욕망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좌절하지 말고 애국의 욕망을 불태우라는 언유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상황을 조국, 즉 님을 잃은 침묵의 현실로 인식하고 님의 침묵 시를 통해 이러한 침묵의 현실을 희망의 조국으로 전환하려 했다는 논리입니다. 서울에 님이 죽거나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려 비탄과 체념의 의조를 지닌다면 만해의 임은 돌아올 것을 확신함으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색채를 표출합니다. 한영훈의 근본은 불자요 성녀로 그는 불교를 개혁하고 대중화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가 만해의 님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서울대 송욱 명예교수는 님의 침묵을 심오한 불교 사상을 예술적으로 성화시켰다는 점에서 팔만대전경이라 말할 수 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좋은 시는 사랑의 감정에서 싹이 튼다는 믿음 속에서 어쩌면 한영훈에게 실제 사랑했던 연인 여연화가 있었기에 나올 수 있는 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1879년 음력 7월 12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박철마을에서 한용준의 차남으로 태어난 만해의 아명은 유천, 본명은 정옥이었으며 계명은 봉환, 본명은 용운이었습니다. 분홍에서 태어나 어릴 때 한문을 배웠으며 14살인 1892년 결혼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96년 18살 때 고향을 떠나 백담사 등지를 전전하다 1905년 영국 스님에 의해 승려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출가의 사정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으나 아마도 어떤 가정사와 격변의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승려가 된 만해는 1908년부터 일본과 만주 등지를 둘러보고 백담사 5세담에 머물며 집필활동에 전념합니다. 1913년 불교개혁의 혁명적인 논문인 조선불교 유신론을 간행하였는데 당시 큰 논란을 일으킨 항목은 승려의 결혼 허용 문제였습니다. 금혼이 오히려 윤리를 해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한용운 자신이 출가 전에 결혼을 하였고 또 여연화라는 신도를 사귀는 현실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914년에는 한글판 불교 대중서, 불교 대전을 저술하는 등 불교 개혁과 불교 대중화 운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1918년 서울에 자리를 잡은 만해는 불교 대중 계몽 잡지 유심을 창간합니다. 만해는 창간 후에 시 마음심을 발표하는데 이 시는 최초의 자유시로 불리는 주요한의 불놀이보다 1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심 잡지에 독립 관련 글이 실리자 일제의 터집으로 사무 만에 폐간이 되고 맙니다. 1919년 1월에는 일본 여행 때 만난 지사 체린과 독립운동의 추진을 결의하니 이것이 3.1운동의 시발이었습니다. 최남선이 독립선언서 본문을 썼고
한용운은 뒤에 실은 공약 3장을 썼는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의 공약 3장의 구절이 문제가 되어 내란죄로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옥중에서 조선 독립 이유서를 작성해 밖으로 나가는 의복에 숨겨 상해 임시정부에 전했는데 1919년 11월 4일 독립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48세 때인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간하였고 이후에는 신간회와 조선불교청년회에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1930년 근대불교 종합잡지인 불교를 인수한 만해는 전통에 안주하는 불교를 비판하면서 성례 자질 향상, 기강 확립, 생활 불교 등을 제창했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예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거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만해의 시 가운데 수작으로 평가받는 알 수 없어요는 제목이 무척 신선합니다. 무엇을 알 수 없다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연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모든 행에서 A는 누구의 B입니까? 형식의 통사구조를 반복합니다. 누구는 시 님의 침묵의 님과 동일한 존재로 이 작품 또한 님에 대한 찬양과 헌신의 의지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행에서 5행까지는 자연현상이 누구인가 물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답이 필요하지 않은 서리적 표현입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현상은 모두 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진술입니다. 6행에 이르러 절대적 존재가 밤의 상황, 즉 암울한 현실을 겪고 있음을 말합니다. 절대자에게 닥친 이 암울한 현실을 걷어내기 위해 화자는 약한 등불을 밝힙니다.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역설적 표현의 구절은 긍정에 이르기 위한 부정적 대상의 제시, 즉 시 님의 침묵에서 보여준 소멸을 통한 생성, 불교의 윤회사상이 바탕을 이루는 극복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의 이미지, 타고남은 죄를 생성의 이미지, 기름으로 연결시켜 시의 주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의 적합한 언어구사와 적절한 표현과 비유, 그리고 여성적 문맥이 시를 더욱 감칠맛 나게 합니다. 만해 시의 곳곳에 나오는 못한다, 아니한다,
알 수 없다, 말라 등의 부정적 종지도 일제 식민 지배의 모순을 타파하고 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역전의 화법이며, 일제에 대한 저항과 투쟁 정신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 세계관에 다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운이라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아포이님의 침묵과 알 수 없어요도 명편이지만 저는 나룻배와 행인을 특히 좋아합니다. A는 B다라는 언유법이 사용된 첫 연과 마지막 연은 형식적으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수미상관은 시에 안정감을 주고 반복의 운율미와 여운의 미학 효과도 담아냅니다. 몸입니다 라는 종결의 반복도 운율미를 더욱 살리고 있습니다. 2연과 3연에서 당신은 나를 짓밟고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리는 매정한 태도를 보이지만 나는 사랑과 희생, 인내와 기다림의 자세와 믿음을 견지합니다. 만해의 종교관을 생각하면 행위는 중생이며 나룻배에 비유된 나는 만해 자신 또는 불도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번뇌로 불도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자비를 베풀어 고해를 건너게 헌신합니다. 중생은 불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지만 회자정리, 언젠가 중생이 구제되리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는 참된 사랑의 본질이 희생과 믿음, 기다림과 헌신에 있음을 말합니다. 기다림의 대상 또한 사랑하는 님이나 광복의 조국 부처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픔의 과정과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남과 사랑의 성취됨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이 시 또한 앞에서 살펴본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처럼 해자 정리의 불교적 상상력의 시편이라 하겠습니다. 복종, 한용운.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만해의 복종 시편은 사랑을 자유와 복종의 상반되는 두 코드로 노래합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복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복종은 철저히 자율성의 발현으로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강압적인 식민 지배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라는
역설적 의미의 표출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순수 의지의 표출로도 읽힙니다. 이 시 또한 소멸을 통한 생승의 원리, 즉 이별이 만남으로 이어지듯 자발적인 복종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14살에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홀연히 출가했던 마네는 40년의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1933년 55세 때 유치와 재혼의 딸 영숙을 얻습니다. 그때 방옥모 등 주위에서 돈을 출연해 집을 지어주니 그게 바로 시무장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선종의 10가지 수행 단계 중 하나인 자기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시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일제의 온갖 해이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적 절개를 잃지 않았던 만해 한용운. 영양실조가 심한 상태에서 신경통으로 앓아누운 만해는 1944년 6월 29일 한마디의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나니 범납 40년, 향년 66세였습니다. 절친했던 벗 위당 정인보가 추도시를 바쳤고 미아리 하장터에서 다비를 거친 그의 유해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1967년 10월 탑골공원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그의 공적기가 자세히 각자되어 있으며 한복 차림으로 홍성벌을 굽어보며 왼손에 3.1 독립선언서를 말아들고 서 있는 만해 동상은 충남 홍성읍에서 광천읍으로 2km 떨어진 국도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는 만해 기념관은 전보삼 관장이 1980년 성북동 시무장에서 처음 개관을 해 1988년에는 남한산성으로 이전을 해 운영하고 있는데 한용운의 옥중시 등 만해의 숨길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자료와 다양한 기획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